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정치현 안직설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고향으로 가는 승용차 안에 있습니까? KTX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버스를 타고 정말 들뜬 마음으로 고향을 가고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오늘 명절 연휴 첫날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정치현 안직설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하루하루 정말 국민들의 실망감을 더해주고 민심의 분노는 덜 끓고 있습니다. 명절 민심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KBS에서 신년 대담을 했는데 민심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의 부활을 더 질러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명품백 문제가 끝이 났느냐라는 질문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총선 이전에 김건희 명품백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국민 앞에 서서 직접 사과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유는 정치적 반대자가 아니라 바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사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김종욱 정치평론가, 지금 현재 서울 은평을 지역구의 민주당 예비후보로 열심히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학 박사 김종욱 평론가를 모시고 이 문제 집중적으로 논의해보면서 여러분들의 귀향길,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게 쉬고 있을 가정에서 우리 방송 채널 고정하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박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김건희 명품백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해명과 사과를 하고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틀 지났습니다. 네. 완전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볼 땐 100% 사과할 생각이 없었다, 애초부터. 근데 그 전 단계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김경률의 발언 이후에 대통령실 분위기는 아니 애써 이 문제를 갖다가 톤다운 시켜놨더니 왜 당에서 들쑤셔서 이런 문제를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사과할 용의가 없다. 근데 이번에 뭐 녹화 대담이죠. 녹화 대담이라고 하면 충분히 숙지하고 또 녹화 내용들에 대해서 편집됐을 건데 나오는 얘기가 아쉬운 점은 있다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의중인데 이건 국민에 대한 설명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에게 주는 압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수준에서 정리해야 돼라고 얘기했는데 더 놀라운 문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다시 이 문제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죠. 대통령실에서 사과를 하지 않으니 이제 당이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아바타라고 생각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바타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한동훈의 의중을 한동훈의 아바타로서 김경률이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을 사전에 어떤 식으로든 통제를 못해서 아쉽다라고 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나도 아쉽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네, 예.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기도 하고요. 네네. 대통령 그렇게 나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인 것 같아서 네. 이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골맞던 속이 더 깊은 상처로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시그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 소위 이번 녹화 대담에서 적어도 명품 파우치, 명품 백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보고가 올라갔는데 경로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부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일거에 경로 수준을 뛰어넘어서 큰 화를 냈고 아마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이후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 조치가 있다면 그 이유일 거다라는 게 하나인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화 대담을 하고 난 바로 직후에 소위 지금은 누구나 한동훈의 입이라고 얘기되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거론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안 하니까 이제는 당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의 권력은 두 개가 있어 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의미 규정을 한 거죠. 아니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니까 우리라도 사과해야 된다는 건 당이 독자 노선을 걸어야만 선거에서 그나마 의미 있게 선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고, 이 판단은 김경률 개인이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설 이후에 다시 한번 제2차 내전, 그러니까 소위 김건희 내전이라고 불렀던 1차 내전이 있었다면 설 이후에 다시 한번 소위 김건희 2차 내전이 이제는 정확하게 대통령실과 당 간에 벌어질 개연성, 상황 요인들이 충분히 축적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댓글 올려주고 계신데요. 그 타라님, 정윤조님, 김정래님, 김길순님, 김조희님, 그리고 아무개님 뭐 이런저런 많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생방송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여쭤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김종욱 박사 모시고 민주당 은평을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김종욱 평론가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얘기는 실제로 명분백과 관련된 대통령의 해명이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더 샀고, 이것이 단순한 국민들의 평가나 반감 수준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해서 끝낼 수가 없구나, 앞으로 더 큰 화약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이 사안을 좀 중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명절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선거에 미치는 악재 중에 악재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신년 대담을 통해서 얻은 게 없고 이런 것만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손해를 본 겁니까? 근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게 국민에게 어떤 여론으로 반영되고 있느냐. 김건희 특검법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 70%가 특검법 통과시켜서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부권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3대3 구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근데 60% 정도가 국정 운영에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 보수층의 3분의 1은 적어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 문제만큼은 수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보수층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3분의 1 정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문제는 현장에서 선거를 뛰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한 얘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주의했던 부분이 있다. 나경원 전 의원 서울 동작에서 뛰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진솔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게 예를 들면 당의 요청 사항이겠죠. 현장에 뛰는 사람들은. 근데 대통령실은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간극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벌어지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뛰는 사람 아우성 소리 나지 않겠습니까? 표가 안 나오면 다 지는 건데. 전 그때부터 예를 들면 대통령 들이받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는.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일설입니다마는 아니 해명을 하나 사과를 하나, 사과하더라도 공격할 것이고 뭐 해명해도 공격할 것인데 아예 그냥 사과하지 말고 해명으로 가더라도 뭐 끝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과 쪽보다는 대통령 스스로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서 해명도 아니고 안타깝다는 이야기 정도로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런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이라면 이렇게 판단하지 않죠.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나쁜 일을 했는데 예. 제가 지금 앵커님한테 잘못한 일을 했어요. 와서 아이고 진짜 미안합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랑 아쉬운 점은 있어요. 어쩌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국민들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면 이게 단순하게 그냥 KBS 대담처럼 외국 회사에 작은 파우치를 전달한 문제로 축소하려고 하는 거죠. 대통령실 그다음에 그 KBS도 거기에 전 놀아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니 아무런 권한도 갖지 않고 있는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의 힘을 빌려서 저희 그 권한을 통해서 자기가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면 이건 국정농단 아니야? 이런 일 벌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분개하고 화가 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대담해서 그냥 외국 회사 작은 파우치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박절하게라는 단어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 국민을 갖다 바보로 아는 거나 소위 국민을 주권자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속 매번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겨도 대강 그냥 무시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사과 안 하고 넘어가도 자기 통치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라고 넘어갔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명백한 오산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제가 볼 때 국민도 분노하겠습니다만 앵커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이걸 제가 볼 때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예요. 선거라는 국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KBS 문제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김건희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명품백이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저도 사실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파우치라고 했습니다. 이걸 구분하고 쓰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더 놀라운 것은 조선일보가 파우치는 파우치이지 왜 이걸 핸드백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 근거를 보니까 요 판매했던 상품의 택에 파우치라고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계속 작게 만들고 싶겠죠. 안 보이게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외국 회사 예를 들면 외국 회사건 국내 회사건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걸 왜 받아 이거잖아요. 예. 아니 받은 이유가 뭐야? 그리고 이게 그냥 받은 게 아니잖아요. 카톡으로 미리 왔잖아요. 카톡으로 디올이라는 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가 디올 엄청 좋아한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왔어요. 받은 다음에 들어오세요라고 얘기했으면 갖고 들어오세요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갖고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는 왜 갖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그거 갖다가 그냥 선물이야? 아이고 박절하게 안 받을 수는 없고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머리를 엄청 짰겠죠.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정리합시다. 앞으로 명품백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요걸 외국 회사의 작은 파우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성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남성들은 잘 몰라요. 본인 아세요? 저도 들어는 봤는데 그 작은 가방 뭐 여기다 무슨 뭐 예.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들고 다니니까 뭐 백 같은 데다가 또 안에다 집어넣어서 갖고 다니는 파우치 이런 거 같더라고. 예. 저는 잘 모르는데 왜냐면 제가 뭐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분장을 받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파우치 사자. 파우치는 작은 거야. 작은 거고 잘 안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러니까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이게. 우롱을 해도 이렇게 우롱을 할 수 있느냐. 파우치라고 쓰면 이 사안이 줄어들고 국민들로 하여금 의욕을 가진 시선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요. 아니 그리고 요만한 거 하나에 30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더 분노하죠. 파우치는 작은 거 아닙니까? 진짜 따지고 예, 보면 그게 300만 원이야? 아니 지금 시장 가가지고 지금 명절인데요. 곡소리 납니다. 곡소리. 너무 물가가 올라가서. 근데 작은 파우치 하나에 300만 원짜리를 받아가지고 그게 아쉬운 점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게 대통령입니까? 그 명절에 제가 재밌는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요. 대한민국에 230명 가까운 기초단체장이 있고요.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까지 포함하고요. 또 각 도가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 여러분 300만 원짜리까지 시원하게 받으십시오. 이제 대한민국 그게 이제 죄가 안 되는 나라가 됐고요. 대통령과 영부인이 이 문제를 그렇게 박절하게 대할 수 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정치 공작을 당해서 물건 받았기 때문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다음부터 조심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수사받지도 않고요. 죄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껏 받으십시오. 제가 좀 더 나가면요. 공직자 또는 공직자 배우자가 이렇게 하는 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이해해주고 양해해주고 별것 아닌 것처럼 하면 그러면 이제 민간 기업 어떻게 합니까? 기업의 CEO, 오너, 이제 뇌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뇌물이 아니죠.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배임의 수재가 되든 배임의 정죄가 되든 이제 물건 주고받고 300만 원짜리 정도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자, 이 물건을 갖다 주는 사람이 의도가 있어서 갖다 줍니까? 없어서 갖다 줍니까? 의도가 있기 때문에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0만 원짜리를 굳이.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갖다 주는데 촬영 여부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박절하게 대할 수가 없으니까 받았다면 이제 대한민국 모든 사람 다 받읍시다. 300만 원짜리까지는. 근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은 갖다 줄 사람이 없어 그랬는데 받을 여건이 되는 분들은 다 받으십시오. 제가 안 되고요. 아무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해명하십시오. 아쉬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아니요. 근데 이건 그냥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더러운 팁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부인의 아버지 친구분들을 예. 포섭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버지랑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맺었던 뭐 좀 안 좋은 거겠습니다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은 더 명확한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기업들이나 청탁할 사람들이 요청을 해서 그 아버지 친구분들이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들고 와서 전달을 하게 되면
그 받는 사람이 박절하게 그것을 안 받을 수 없어서 받게 되면 아무런 죄가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더러운 팁은 아버지의 친구분들을 활용해서 로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합법적인 통로가 돼버린 거죠. 그 댓글로 최종대왕님이 어떤 의도로 이제 올려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백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을 주면서 촬영을 했다면 무엇인가 선거에 이용하려고 미리 계획을 했다고 보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분 말씀은 의도적으로 백을 줬다는 것이 문제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올리시는 분도 소수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 해명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 300만짜리 백 정도는 본인이 직접 아니고 배우자가 받으면 문제가 없다. 이것을 대통령이 모범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여러분 잘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검찰이나 경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면 이것을 법제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사회적 관용의 범위 안에서 300만 원 디올백 정도는 받아도 된다라는 걸 차라리 정확하게 공표를 하고 국민의힘은 이 내용을 정치 공작이었지만 이렇게 받아도 되는 것은 관례고 관행이기 때문에 차라리 법제화하자고 국민들에게 공표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최재형 목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1년 정도를 묵힌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인사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었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명품 파우치, 명품 백을 주고 난 다음에 나왔을 때 또 누군가가 선물하는 것처럼 보였던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근데 그 이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공개를 꺼려하다가 양평 고속도로 문제 게이트 등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정농단 상황을 보면서 이걸 공개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소위 과거의 국정농단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 만에 공개했다라고 얘기를 최재형 목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가를 바라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리 간 거잖아요. 카톡으로. 그러면 김건희 씨가 디오를 좋아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 파우치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걸 오히려 그 카톡이 왔을 때 가져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도를 용인한 거잖아요. 그 의도를 용인한 사람은 잘못이 없는 겁니까? 그냥 아쉬움만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 그럼 서로가 예를 들면 만약에 최재형 목사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쌍방이 예를 들면 뇌물적인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왜 김건희 씨라는 사람은 그냥 아쉬움으로 끝나는 겁니까?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늘 말씀하시는 법과 원칙이고요. 공정과 상식이 이렇게 이제 드러나고 있다. 당사자가 본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국민들에게 믿어라, 별일 아니다, 아쉬울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나와서 공영방송 KBS에서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더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는 명절 연휴의 첫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대통령이 그렇게 해명을 했고 여론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이대로 이제 넘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률은 벼르고 있고 한동훈은 묵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갑시다. 차라리 아니한 것만 못한 상황을 국민의힘은 이걸 어떻게 이제 대처하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희 방송 전에 이제 앵커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경률이 얘기했을 때 당은 무엇을 했는가? 그러니까 김경률이 김건희라고 하는 성역을 건드렸을 때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성역을 건드느냐라고 말렸는가, 막았는가? 막지 않았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 당이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들,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제하에 잡히지 않는 당이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조정을 하는 과정이었었는데 조정이 이번에 KBS 녹화 대담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마 국민의힘도 굉장히 귀를 기울였을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죠. 그랬더니 바로 김경률이 공격을 한 거죠. 그래, 대통령실은 그렇게 안 할래나 보네. 그럼 우리라도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한동훈의 의사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의사대로 국민의힘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만약에
한 발이라도 김건희 씨의 소위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제기하는 순간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전이 벌어지겠죠. 대통령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소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찾지 않게 되면 그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칼날은 저희 김건희 씨 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목으로 가고 있는 국민들의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막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국민의힘이 칼을 들이댄다? 제가 볼 땐 그때는 대통령실이 상당히 격앙된 방식으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의 핵심 라인이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기도 경로했는데 국민의힘이 얘기한다고 경로 안 하겠습니까? 그럼 경로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건 옛날 저번처럼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겠죠. 말싸움을 해본 거니까 뻔히 끝난 거니까 그렇다면 말싸움을 능가하는 무엇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그게 뭔지는 저희가 추정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그 1차 내전보다는 매우 큰 파열음을 낼 수밖에 없는 싸움으로 갈 거다.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일종의 요소가 지지율 변화 또는 국힘이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폭로될지 모른다. 이런 것까지 이제 섞여 있는데, 자, 전망을 하자면 그래도 총선이기 때문에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타협을 할 것이다. 김건희 공격을 하면 김건희 여사가 결국 총선 전에 국민 앞에 서서 뭔가 진솔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할 것이다 라는 걸 하나 볼 수 있고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국힘 내에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실을 향해서 구체적인 사과나 뭐 예전에는 사과에 보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것을 요구했을 때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권력투쟁이 상상 초월의 수준으로 벌어진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떤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는 사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번의 기회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녹화 대담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소위 많은 사람들이 내전이라고 얘기할 만큼 윤석열 한동훈의 싸움이 벌어진 이후에도 똑같이 이 부분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은 완고하다. 그러니까 김건희라고 하는 성역을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또 다른 시그널을 보냈는데,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한다? 전 제가 볼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어하고 넘어가려고 할 거다. 그렇게 상상이 안 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될 한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건 4월 선거 때까지 조용히 있어라 라고 하는 저는 굉장히 엄중한 시그널이었는데, 이 시그널을 다시 김경률이 바로 하루 만에 치고 나와서 반전을 깨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한동훈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매우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는 검사들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날리는 거죠.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는 인간적 신뢰관계는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끝이 이미 났다. 그러나 정치적 공생관계는 현재로서는 서로 깨지고 나면은 입을 피해가 크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유지하고 간다. 그래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것이고, 김경일 비대위원이 나서서 대통령의 신년 대담을 아쉽다라고 표현한 것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앞으로 펼쳐질 갈등의 단초 또는 흔적, 이런 걸로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이틀 사이에 전혀 다른 내용이 폭로가 또 됐습니다. 천공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최재형 목사가 단독으로 내용을 공개했고,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예고를 해드렸지만, 단순히 천공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의견을 낸 수준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국정농단으로 비화될 만한 중요한 결정에 개입을 했다는 폭로였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재는 폭로인이 설마 그렇게 했겠느냐, 에이 말이 되느냐. 근데 점점점 이것이 기정사실로 되고
민심이 천공 문제와 관련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특수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좀 더 크게 갖는 순간 폭발력은 지금 현재 파우치 명품백 이런 논란과 차원이 다를 것 같은데 총선 이전에 천공 문제 터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거 좀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이거 천공 문제는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단초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김건희 씨가 최재형 목사를 만났을 때 얘기한 게 뭐냐면 저와 같이 통일 문제를 같이 할 생각이 없습니까라는 문의를 했다는 건 대통령 부인으로서 해야 될 얘기가 전혀 아닌 거죠.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이 작정만 하면 국가의 일에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최재형 목사에게 보여준 거죠. 또 하나가 인사 개입인 거죠. 이거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사 개입의 의혹이 실제로 확인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의 일과 그다음에 국가의 공무원들 그것도 고위직이죠. 제가 차관복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사에 개입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국정을 농단하는 거고 이 국정농단의 모든 사안들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안마다 천공이 거론하지 않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추정했을 때 소위 김건희 씨와 천공 간의 이런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일상적으로 벌어졌다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합리적인 추정에 근거했을 때 공적인 대통령실 라인에서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사적인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자체가 여기에 계속적으로 개입됐던 거 아니냐. 그건 뭐 여러 가지로 등장하죠. 의전비서관, 그러니까 외교부 출신 의전비서관이 2명이나 그만두고 저희 자신의 측근이 의전비서관을 하다가 지금은 또 자식 문제 때문에 사표를 냈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을 쭉 봤을 때는 저는 일상적인 국정농단이 구조적으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 우리가 얘기했던 최서원 씨,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관계로 추정할 것보다 더 강력한 국정농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앞으로 계속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선거라는 국면이 분명히 결합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선거 이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분노할 건지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최재형 목사가 천공을 통해서 녹음한 내용, 영상까지 공개가 되고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태블릿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JTBC에서 소위 박근혜 그다음에 최순실 지금 최소원의 관계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태블릿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구체성이 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에서만 이제 서로 이제 녹화한 내용들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여론으로 파장을 미칠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총선 국면에서 역시 김건희 명품백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그 외신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국가의 대통령 부인의 기사가 대서특필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하게 가십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대한민국 정치, 특히 4월달 국회의원 선거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대책이 없다면 저는 이 파고는 대단히 무서울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다른 건 몰라도 국정농단에 대한 아픔들, 국민들에 대한 분노들은 매우 높거든요. 근데 저부터 이 사안은 본질적으로는 자기들이 아무리 외국 회사 작은 파우치라고 우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정농단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당연히 선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심판 포인트, 심판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그러면 이 문제가 뭐 지금이야 뭐 국민의힘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지지율이 조금 높아지니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4월 10일 선거 이후에 매우 한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이런 상황이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리되는 과정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정확하게 내놓지 않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관찰하면서 정치권의 특히 집권 여당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들을 좀 더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어찌됐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 양측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여전히 갈등의 씨앗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 전망해 놓겠습니다. 민주당 쪽으로 바로 좀 가보겠습니다. 아, 예. 자, 민주당이 이제 빅텐트를 먼저 쳤습니다. 예. 오히려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쳐서 거대 양당 구조를 좀 깨고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제3정당 운동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뭐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한 50석 정도까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다당제 구조로 가자고 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전격적으로 연합비례정당 그리고 지금은 비례통합정당을 하겠다고 하면서 범야권 진보개혁 진영을 한 소쿠리에 담아놓고 총선을 치르자 이렇게 갔습니다. 일단 그런 이재명 당대표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이 선택은 매우 전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는 정직해야 되는데 이제 국민에게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민주당이든 이재명 당대표든 소위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을 하고 위성정당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 이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좀 긍정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시민사회단체나 소위 국민 여론 자체가 지금 4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소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거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큰 틀의 반윤연대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가장 중요했고 그중에서 시민단체에 계신 원로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간곡하게 민주당에게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그걸 통해서 큰 반윤연대의 틀을 만들자라고 좀 호소를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이견이 거의 반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다 용단을 내렸다. 용단을 내렸다는 얘기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거대한 반윤연대를 통해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를 이제부터 시작하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대하고 의미 있는 결정이었고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의석을 나누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나눠 먹기도 해야 되고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잘 배분도 해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주도해서 이 상황을 질서 있게 정리할 것이냐 벌써 걱정들이 여러 군데서 터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민주당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범야권 진영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일단 논의하자고 출발을 했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큰 정당이 아닌 작은 정당은 사활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비례의석, 그러니까 지역, 그러니까 양당 구조가 고착된 상황에서 지역에 기반이 없는 소수 정당은 실제적으로 지역구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뭐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호남에서 얻었던거나 또 과거에 어떤 집권 여당의 내부 문제 때문에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소위 뭐 친박연대나 무소속 연대가 성공했던 사례를 제외하고는 소수 정당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례는 사활적인 거죠. 전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한 딱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맏형이다. 맏형이면 맏형답게 소위 이 개혁 연대의 비례정당들을 끌고 나가는 힘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 원칙에 좀 제 정당들이 동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맏형이라면 양보의 폭을 조금은 과감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맏형인데 뭐 이제 원칙적으로는 민주당이 지지율도 높고 많기 때문에 뭐 거기에 걸맞게 소위 비례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도 맞습니다만 거기에 양보의 폭을 소위 제 정당들이 저 정도라면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라고 하는 정도까지의 양보폭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소수 정당 같은 경우도 반윤연대라고 하는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보다는 자당의 소위 의석수에만 목을 맨다라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절충점들을 통해서 플랫폼 정당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보고 반윤연대라고 하는 동일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은 있습니다. 바깥에서 시민사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주당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소수정당 간의 소위 말하는 정치협상은 의석을 놓고 이제 내부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K정치연합 또는 시민단체 연대회의 이런 이제 외부의 단체가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여를 하겠다. 뭔가 싸우지 않고 제대로 된 경선
과정들을 만들어야 국민들께 신뢰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거 정당에 다 맡겨놓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바깥에서 이런저런 이제 의견을 내고 그 소수 정당이나 민주당과 협의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시민단체 또는 바깥에 있는 이제 일종의 좀 정치화되어 있는 이런 이제 운동단체의 참여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당연히 정치적인 공간이 있다면 시민단체의 참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단체가 항상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시민단체가 대중적인 힘을 얻어서 그 힘을 통해서 저희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에 투쟁을 하지 않고 정치나 정당으로 선회할 때 이 지지했던 분들이 그 선택에 대해서 매우 예를 들면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촛불 집회에 나왔던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정당을 만들어서 소위 우리가 의석수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폭넓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을 광장에 담자는 거였는데 그 내부에서 촛불 뭐 행동 이런 데에서 정당을 만들겠다는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부에 논란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저 그렇다면 시민단체도 당연히 이런 공간이 열리면 플랫폼 정당에서 활동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또 시민단체가 이 내부에 들어와서 또 다른 예를 들면 정치화나 의석수를 어떤 얻기 위한 흐름이 보인다면 전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전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원론적으로 소위 이 개혁이라고 하는 반윤연대의 큰 어떤 플랫폼 비례정당에서 조율과 조정의 역할로 시민단체의 역할들을 좀 한정짓는 것이 훨씬 더 좀 도덕적이고 그다음에 다른 제정당들이 합의할 수 있는 힘을 좀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개선에 맞게 그 선을 넘지 않는 정도의 역할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전체의 국민들의 여론들을 반영하고 어떤 힘을 모을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정치를 하시니까 제가 좀 불편하지만 질문 네.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시민활동을 하는 시민운동 활동을 하는 많은 단체가 현실 정치와 동떨어져서 운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환경운동이든 네. 아니면은 민생 문제이든 그리고 뭐 남북 문제이든 다들 색깔을 가지고 운동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운동의 필요성 이야기하고 이것이 이제 현실 정치와 떨어질 수 없는데 정치 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독 경계를 그어놓고 시민운동은 시민운동다워야 되지 왜 현실 정치에 참여하느냐. 그러니까 매우 정치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정치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기도 하고 혹시 이 경계선을 뛰어넘으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이런 이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2024년의 시점에는 어떻게 좀 해석하고 정리를 해 가야 할까요? 제가 얘기하는 참여의 폭에 예.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폭을 요구해야지 더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석수도 요구하고 발언권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민단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도덕성이다. 전문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제 정당을 비판하시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 정당은 예를 들면 자기들의 정당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전 그렇다면 그 원리는 동일하게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네. 해서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과하게 요구하시는 건 본인들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말도 하고 이익도 다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그런 예. 측면에서 반윤연대라는 큰 틀에 동의하신다면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싸우지 않고 국민들이 볼 만한 방식으로 조율하는 데 큰 발언권은 가지시되 그 발언권의 영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과도한 요구를 하시지 않는 게 저는 낫지 않겠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소수정당 간의 정치 협상에 K정치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 또는 정치적 성향을 확실히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제 운동단체들이 어떤 식으로든 빅텐트 안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는 총선으로 만들어보자. 그것이 이제 통합비례정당의 가치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설명해 줬듯이 이것이 실제로 성사되기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몇 개 연속해서 드렸던 이유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모아서 단일 대우로 총선을 치르자는 것은 되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진영에서 중도 확장 전략, 중도층, 정책 또는 상황을 보고 표를 민주당도 줄 수 있고 국힘도 줄 수 있는 일종의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많이 보면 한 30% 정도가 그 공간에서 여전히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60% 정도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30%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나머지 30%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는 싫어하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층으로 남아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 그럼 이 30%의 층들이 어떻게 민주당의 지지 또는 반윤연대 틀로 묶어올 것인가의 문제가 저는 비례 정당의 성패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반윤연대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못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있지 않은 거니까. 전 그러면 대부분 국민들은 이렇게 갈라서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현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은 지역 선거,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 특정한 정당, 제보다 민주당이겠죠. 민주당에게 승리를 가져다 줌으로써 정권 심판에 대해서 어떤 반영을 하는 것이고, 또 한 측면은 비례 같은 경우는 민주당도 동의할 수 없으니 민주당에게 줄 수 없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과거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있지 않습니까? 2016년 선거에서 제가 알기로는 비례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비례라고 하는 어떤 유성 정당을 통해서 유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비례 개혁 정당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지지를 좀 호소할 수 있게 담아주는 방식.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바구니를 좀 만들어서 거기다 담아달라고 호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는 소위 그 개혁 어떤 비례 정당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훨씬 더 잘 싸워야겠죠. 이 정당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소위 국민들이 비례를 우리를 선택해 주신다면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싸우는 문제만큼은 우리가 가장 잘할 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면모를 보여야 되죠. 왜냐하면 기존의 민주당은 국민들이 봤을 때 성이 안 찼던 측면이 있는 거죠. 왜 저렇게 못 싸우지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잘 싸우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 전 그거 하나로 모이지 않게 되면 아마 이 비례정당 같은 경우도 또 다른 또 국민적인 불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 아시겠습니다. 지금 제3지대 정당 같은 경우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렇다면 이 지지율들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비례정당이 윤석열 정부와 진짜 맞짱 떠서 잘 싸우겠다라고 하는 모습들로 강건하게 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행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뭐 당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질문 두 개를 하면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개혁 진보라는 이름을 걸고 민주당이 빅텐트를 만들자 정치 연석 회의를 제안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정당이 지금 녹색정의당 그리고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름 바꿨지 않습니까? 네. 3인당 그리고 열린민주당까지 포함해서 6개를 제안했는데 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녹색진보당은 자, 녹색정의당은 사실상 비례연합정당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분 말씀으로는 90%가 당론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녹색정의당과 빅텐트 방식으로 비례연합정당 못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그 당에 몸담고 있는 이제 고위직 당직자 출신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이 말씀으로 보면 자, 이것도 비례연합정당 안 되는 건데 벌써부터 이렇습니다. 예. 그 뭐 제가 어느 분인지 알겠. 그러니까 이제 녹색정의당 내부에서 연합론자들이 소수파이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핵심적으로 대부분 다 뭐냐면 독자 노선을 통해서 소위 새로운 정치의 영역을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그 말씀에 일단 말로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거 실천적으로 담보되지 않게 되면 소위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녹색정의당이든 진보당이든 소위 비례정당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단지 비례뿐만 아니라 지역도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각자 제가 볼 때는 비공개적으로 제안을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당의 위치에서 이걸 덥석 받게 되면 논란이 되죠. 무슨 녹색정의당의 정체성이 뭐야라고 얘기하면서 당 자체가 예를 들면 싸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진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녹색정의당이 지금 지지율이 얼마가 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그 지지율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위태로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당의 존립기관 자체가 무너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에 맞게 나름대로 서로 쌍방간의 양보와 양해를 통해서 잘 싸워서 잘 싸우는 과정에서 얻은 국민적 지지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순서가 맞는 것이지 내 정체성만 유지하는데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선거민주주의 과정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전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당장 안 나오시겠습니다만 안을 가지고 나오셔라. 전 그것이 서로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빅텐 단으로 결국 진보개혁 진영은 다 모일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하신 걸로 이해하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고 하는 녹색 정의당의 얘기는 그렇게 자강론을 주장할 수 있지만 결국 큰 흐름으로는 협상의 테이블에 나와서 뭔가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범야권, 진보개혁, 민주 세력이 다 모이면 자 200석 넘어갑니까? 200석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이게 숫자로서 200석입니다만 국민들의 마음, 이걸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은 뭐냐면 제발 좀 탄핵 좀 시켜줘. 그다음에 거부권 같은 거 행사하면 제의할 때 막아줘. 뭐 이런 예를 들면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윤석열 정부랑 잘 싸워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200석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가 잘 싸우고 있는가? 이런 거죠. 저 예를 들면 명품 백 문제가 발생했으면 저는 국회의원들 적어도 150명 정도는 달려 들어가가지고 용산 가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대통령 나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 싸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국회 본청 앞에 계단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현장으로 가셔야죠. 현장에 가서 국회의원들 150명 정도가 모여서 국민들이 당신들한테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뇌물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싸움들을 해야 되는데 싸움들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200석을 좀 만들어서 한번 좀 끌어내려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표 지점인 거죠. 200석이 되지 않건 적어도 우리는 탄핵을 위해서건 아니면 국회가 결정한 것들의 법안 통과들을 지키기 위해서든 좀 싸워야 한다는 게 핵심인 거지. 전 200석? 저는 솔직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상상이 안 되는 의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특정 정당이 200석을 넘긴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 이제 군부독재 시절을 제외하고는 저는 하지만 이런 목표 지점을 가지고 싸우자라고 하는 큰 뜻은 저 정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라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진짜 결사적으로 싸운다면 저는 국민이 저 정도 싸우면 가능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 민심을 만들어내는 것에 하나의 목표 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뭐 200석 가기 어려울 거고요. 범야권 연대로 이제 200석이 넘느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김종욱 박사 생각하시기에는 네. 200석이 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요구는 하야의 요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야.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이란 과정은 국민이 일단 발의를 하는 거죠. 국회에서 발의를 하는 거니까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발의를 하는 거고 최종 결정은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따져서 헌재가 결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헌재가 결정에 대한 상황으로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전 그렇다면 하야 요구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대통령 스스로가 용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나올 것이고요. 그 하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버틴다. 전 그렇다면 엄청난 격렬한 촛불 과거에 시위 같은 형태와 결합되어 있는 소위 탄핵 발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이제 단계로 갈 거라고 보고요. 이건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국민들이 그러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국회가 받아서 또는 정치권이 이 문제를 공론의 장에서 실제 실행을 하자고 했을 경우에 네. 2017년도의 이제 경험으로 보면 이것이 갖고 있는 국민적인 뭐 우려,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을 정말 다시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하느냐 이런 실질적인 고민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상황을 3년을 더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건 예를 들면 현실적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전 그래서 그런 생각,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200석이 넘는 순간 저는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적어도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제가 최수근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좀 거부할 것 같거든요. 예. 그 특검법,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또 전에 명품백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반 묶어서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탄핵을 발의할 거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나와서 하나하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밝혀지게 되면 당연히 탄핵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리 가건 저리 가건 제가 볼 때는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그 부분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만약 200석이 되면 아마 5월 31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저는 6월 달에 소위 패키지 법안을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5대 법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상황들을 보면서 탄핵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받겠다? 탄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유권자들, 국민들, 시민들 이렇게 만나보시면 실제로 정권 심판에 대한 열기가 좀 식어갑니까? 아니면 계속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높습니다. 높아요? 예, 예. 뭐냐면 화이팅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파란 옷이기 때문에 화이팅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예. 와서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예를 들면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물어보면 민주당 못 믿겠어요. 라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못 믿겠는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싫으니까 민주당을 뽑아주긴 할 건데 잘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전 그렇다면 민주당이 화답할 거 다 하라는 거죠. 잘 싸울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잘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소위 30% 이외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60% 중에 30% 정도 같은 경우 서서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지지하시겠죠? 전 그러면 수도권 선거에서 1, 2%로도 엄청난 의석수를 만들어내는데 이 거대한 파고가 만들어졌을 때 저는 수도권은 예외 없이 저는 다 그냥 밀물처럼 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 영남도 거기서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파란을 넘어서는 엄청난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과정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평소에 제가 알고 있는 김종욱 박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네. 또 온건하면서도 네. 법과 원칙에 대한 남다른 이런 이제 그 제도의 존중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 퇴진 하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 정말 세상이 바뀐 것이냐 아니면 김종욱 박사가 바뀐 것이냐. 그러니까 뭐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쓴 책도 있고요. 제가 쓴 논문들도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 독립선언이나 프랑스 인권선언에 그러니까 백성을 탄압하고 폭정하는 정부에 맞서서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봉기를 하는 건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소위 독재나 폭정을 갖다 막아낼 방법이 없으니까요. 근데 대신 두고 본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폭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바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 이 정도는 봐줄게라고 하면서 반란과 폭정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거의 2년이 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2년이 돼가도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3년도 변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 폭정 아래서 5년을 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정권을 끌어내리거나 바꾸는 방법밖에 없는 거다. 근데 단지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기면 끝나는 거야? 이기면 견제를 잘할 수 있으니까는 뭐 현 정부랑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국민들을 다시 폭정에 내던지는 거죠. 투표에만 쓱 받아 먹었다가 표결 이후에는 이 상황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볼 때 외통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대통령 외통수의 길을 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행동하면서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 여기까지 동의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든 심판하고 나면 네. 민주당은 잘할 자신은 있습니까? 잘 할 자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지금부터 보여드려야 되는 거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얼마나 윤석열 폭정에 맞서 잘 싸우는가 부분하고 비례 정당과 관련해서 충분히 마청으로서 의미 있는 양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왜? 이유는 반윤연대라는 큰 틀을 만들기 위해서 맏형이니까 이 부분 정도는 양보할 수 있어라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싸울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부의 기득권 가지고는 피 터지게 싸워요. 근데 현장에서 나가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촛불 집회라고 에는 특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국회의원들 누가 나와서 제대로 싸우고 있습니까? 계단에서 예를 들면 그냥 이거 하나 들고
서서 소리 지르는 게 예를 들면 국민들 성에 차겠습니까? 현장은 제가 볼 때 곡소리 나는 상황. 물가, 경제 상황이 어렵고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싸움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싸움도 하지 않으면 그 과거에 탄핵당한 다음에 아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거의 비등비등해졌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이거 제대로 못하겠는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나중에 올라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서 당선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탄핵을 시키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맞는 신뢰를 보이고 싸움을 했을 때 국민들은 그 당의 후보를 뽑아주겠죠. 안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내가 뭐 MB 아바타입니까? 라는 발언을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과정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총선에 출마하셨고 네. 당내 경선 통과해야 하고 통과 이후에도 또 본선에서 국회 입성까지 성공하려면 첩첩 3중인데 네. 그 지역구 지금 이제 이렇게 다녀보시면 김용 박사에 대한 뭐 선호도 또는 호감도 이런 것들이 아주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네. 그래도 현역 국회의원하고 맞서 싸우기는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신인들은 다 어렵죠. 예. 왜냐하면 현역 정치인 그것도 이제 여기 재선이기 때문에 네. 8년 동안 조직을 물갈이했었고 지난 4년 전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이제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만 김우영 네. 저 구청장입니다만 김우영 구청장도 초선한테 예를 들면 경선에서 졌던 지역이기 때문에 현역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력은 매우 막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만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가. 저는 은평을 지역에서 제가 가장 열심히 윤석열 정부랑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호소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현수막에도 탄핵합니다, 탄탄합니다라고 하는 붙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얼마만큼 열심히 싸우는가, 제대로 싸우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싸움을 통해서 국민들이 선택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수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정욱 박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을 뜨면서 정말 이 정권은 어떤 식으로든 국민과 함께 심판해야 한다. 이런 것만 가지고 경선하면 100% 1등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이라는 것은 조직도 있고 또 구청장 출신도 있고 지금 현재 재선 국회의원도 함께 경합을 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꼭 이겨야 하겠지만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길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지켜나가시길 바라고요. 예, 김정욱 예. 박사가 정치를 하면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와 맞서서 제대로 싸우는 게 필요하다.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도 있습니다만 실망의 영역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적 영역에서 계속 정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제 저는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제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궁극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연동되는 게 뭐냐면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불평등하고 차별이 더 강화되는 사회니까 여기서 무슨 결혼하고 애를 낳아서 키워서 살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예를 들면 국민들의 불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들을 적어도 국회가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2대 국회가 이런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을 국민에게 최초로 제시하는 국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그래야지만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갈 수 있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랑 제대로 싸우는 것 시대 정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대 정신에 국민들이 동의해줘서 국회에 들어간다면 그 두 가지 일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웬만하면 이제 저희 그 은평을 지역에 있는 후보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우영이라는 후보가 강병원이라는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소위 가결표를 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응징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소위 강원도당 위원장이면서 은평으로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신자를 응징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강원도에
도민들과 당원들을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예를 들면 이제 이 정치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당성들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런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의 설명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명절입니다. 우리 국민들, 시청자,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일단 솔직히 좀 설 인사드리기도 좀 민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실제로. 왜냐하면 경제도 안 좋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나라님이라는 사람이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어려운 시절들을 항상 뚫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고통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설 명절만큼은 가족분들과 서로 사랑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큰 힘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이제 스픽스 가장 초창기 멤버이기 때문에요.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행복하십시오. 특히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70만을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조금 지나면 좀 4월 달까지 해서 좀 100만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저는 이 힘이 소위 대한민국의 서울의 봄을 진짜 만들어주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스픽스 걱정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김정욱 박사가 정말 좋은 정치인으로 대한민국을 좀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잘 싸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김정욱 박사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은 잘 싸울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남북 문제에 대한 탁경과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탄탄한 논리와 정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정욱 박사 옆에서 이렇게 지켜만 보시지 마시고요. 경선과 본선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는 지름길이다라는 생각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저희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방송 보내드리지만 이미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들께 이성윤 검사장과 특별 인터뷰한 것도 방영을 해드릴 것이고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왜 정치를 하고 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1탄을 보내드렸는데요. 한 20만 명 이상이 정말로 진지하게 봐주셨던 프로그램 최재형 목사와 관련된 특별 인터뷰였는데요. 토요일 날에는 또 최재형 목사와 김종대 전 의원이 천공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이것이 다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 한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픽스는 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손잡아 주시면 100만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스픽스 몰도 있습니다. 시간 나시면 둘러보시고 좋은 상품 구매해 주시면 큰 힘이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명절 아침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더 좋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가겠습니다. 정치현 안직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명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